3분 안에 한 남자가 아내의 서랍에서 발견한 작은 영수증 한 장이 어떻게 거대한 복수극의 설계도가 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완벽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파헤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한남동의 한 고급 빌라. 성공한 젊은 건축가 하선우와 재능 있는 큐레이터 윤채원. 두 사람의 삶은 마치 선우가 직접 설계한 건축물처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미니멀한 최고급 가구, 벽에 걸린 거장의 추상 미술 작품,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애정 어린 시선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산되어 제자리에 있는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고해 보이는 유리성일수록 가장 작은 충격에 산산조각 나기 마련이죠. 늦은 밤,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 채원이 들어섭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현관에서 선우를 부르며 그의 품에 안기곤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채원아, 이제 와. 기다렸잖아. 오늘 저녁에 같이 보기로 한 영화 있었는데 저녁은 먹었고? 아, 선우씨. 미안. 까맣게 잊고 있었네. 오늘 갑자기 일이 터져서 너무 피곤해서 밥 생각도 없어? 먼저 씻을게. 선우는 다정하게 아내를 맞았지만 채원의 목소리는 가시 돋친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선우 씨가 아닌 여보라고 불렀을 그녀였습니다. 선우는 그녀를 스쳐 지나갈 때 익숙한 그녀의 플로럴 향수 위에 불협화음처럼 섞인 낯선 냄새를 알아차렸습니다. 매캐한 담배 냄새와 그녀의 고급스러운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싸구려 유화물감 냄새. 건축가인 그에게 이질적인 재료의 혼합은 설계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라는 건축물에 뭔가 잘못된 재료가 섞여 들어온 듯한 불편한 진실의 첫 신호였습니다. 채원이 지친 걸음으로 욕실로 들어간 뒤 선우는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그녀의 핸드백을 무심코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끼는 이 완벽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유일한 무질서였으니까요. 그는 가방 안에 립스틱과 수첩을 정리하다가 손끝에 바스러지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느꼈습니다. 아무렇게나 구겨진 카드 영수증이었습니다. 인사동? 여긴 잘 가지도 않는 곳인데. 캔버스, 테레비뉴, 큐레이터가 이런 걸 직접 사나? 영수증이 발급된 곳은 채원이 즐겨 찾던 청담동의 갤러리나 백화점이 아닌 인사동 골목의 작은 화방이었습니다. 품목은 전문 화가들이나 쓸 법한 캔버스와 유화물감. 하지만 선우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장소나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결제 날짜. 그날은 채원이 오랜만에 만나는 대학 친구와 강남에서 브런치를 한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작은 불일치, 사소하지만 명백한 거짓말. 그것이 선우의 마음에 의심의 시작을 알리는 첫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부부라는 환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차가운 영수증을 손에 쥔 채 거실 벽에 걸린 채원의 아름다운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가 직접 선물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영원할 것 같던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을 개시합니다. 감정적인 추궁은 구조를 더 약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건축가로서의 가장 뛰어난 능력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바로
치밀한 관찰과 증거 수집. 그녀의 거짓말은 점점 대담해졌고 그의 의심은 체계적인 분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자신의 아내를 하나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며칠 뒤 주말 아침, 채원이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옷을 차려입고 현관을 나섭니다. 그녀의 얼굴엔 어딘가 모를 설렘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좋은데 가나 보네. 그 원피스 내가 사준 거잖아. 잘 어울린다. 아, 기억하네. 응, 대학 동문 전시회 뒤풀이가 있어서 오랜만에 동기들 좀 보고 오려고. 주인공이 꼭 오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말이야. 저녁 늦을지 몰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하지만 선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시회의 주인공인 채원의 동문과 바로 어제 건축사무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사업 미팅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사실을. 오후 자신의 서재에 앉아 복잡한 설계 도면을 내려다보던 선우는 마치 일상적인 안부 전화인 것처럼 태연하게 그 동문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 선배님. 접니다. 하선우. 어제는 반가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뒤풀이 아주 성황이겠습니다. 집사람이 거길 갔는데 제가 깜빡하고 뭘 전해주질 못해서요. 혹시 옆에 있으면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전시회가 다음 달이라고요? 아, 제가 날짜를 완전히 착각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배님. 괜히 방해했네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선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거짓말의 첫 번째 조각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맞춰졌습니다. 또 다른 날 저녁, 채원에게서 문자가 도착합니다. 오늘 갤러리 마감이 늦어져서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저녁 꼭 챙겨 먹어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마치고 강변북로를 달리던 선우는 망설임 없이 핸들을 돌려 그녀의 갤러리가 있는 삼청동으로 향합니다. 밤 10시 갤러리 주변은 인적이 끊겨 고요했고 모던한 디자인의 건물은 모든 불이 꺼진 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운 채 한참 동안 어두운 갤러리 건물을 응시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곳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한 조각이 차가운 유리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실망감과 함께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 간다는 섬뜩한 확신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가장 꺼려왔던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모든 삶이 담긴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차문을 열고 조용히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는 아직 그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건축 도면의 가장 미세한 오차를 검토할 때보다 더 신중한 손길로 그는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어두운 차 안, 노트북 화면의 푸른빛만이 그의 굳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채원이 친구와 브런치를 한다고 했던 바로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채원은 조수석에 앉은 낯선 남자와 마주보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우 앞에서는 본 적 없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남자는 바로 그녀의 대학 선배라는 권지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건축가 남편분은 아직도 네가 순진한 천사인 줄 아시나? 이렇게 예쁜 얼굴로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가겠는데. 오빠도 참.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선우씨, 그런 쪽으로는 눈치 진짜 빨라. 지훈이 장난스럽게 채원의 손을 잡자 채원은 빼는 신용도 없이 수줍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선우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차가 어느 낡고 허름한 홍대의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채원이 내리기 직전 낮은 목소리로 지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작업실 아무도 모르지? 우리 둘만 아는 거 맞지? 선우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나의 정적. 화면은 멈췄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했던 의심의 안개는 모두 걷히고 차갑고 잔인한 배신의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애틋했던 슬픔은 이제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부서져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구조적 결함을 파악하고 이제 철거를 설계할 준비를 마친 냉정한 건축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감상에 젖을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한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추어의 방식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증거, 치밀한 계획. 그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하선우는 자신이 설계한 빛과 질서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사무실이 아닌 낡은 인쇄소와 조명가게들이 즐비한 충무로의 어두운 뒷골목.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낡은 상가 건물의 3층에 다다르자 신속정확 해결사라는 이름의 낡은 간판이 그를 맞았습니다. 선우는 돈으로 진실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한 진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무실 안은 퀴퀴한 담배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수많은 의뢰인들이 남기고 갔을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철들 사이로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비밀과 욕망을 먹고 살아왔을 듯한 남자, 최 실장이었습니다. 선우의 비싼 맞춤 수트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인조가죽 소파에 앉아 그는 침묵 속에서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십니까? 여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은 보통 원하는 게 둘 중 하나더군요. 마음 편하자고 하는 확인이거나 아니면 상대방 인생 끝장내려는 증거거나. 건축가 양반은 어느 쪽입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아내 윤채원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 권지훈.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내가 오빠 작업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법정에서도 반박할 수 없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선우는 채원의 선명한 사진과 권지훈의 이름이 적힌 메모, 그리고 두둑한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최 실장은 봉투의 두께를 손가락으로 훑어본 뒤 달아빠진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욱한 연기 너머로 그의 눈은 선우의 얼굴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돈으로 사실을 살 순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못 삽니다. 의뢰는 접수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하죠. 건축가 양반, 당신 이 더러운 밑바닥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란 건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우의 머릿속으로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웃던 채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턱선이 단단해졌습니다. 네, 감당하겠습니다. 선우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선우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채원과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다정한 스킨십 하나하나가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수백억짜리 건축 프로젝트의 도면을 완벽하게 그려냈지만
밤에는 자신의 산산조각단 인생의 설계도를 복귀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최 실장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 P호텔 1층 카페. 약속 장소인 호텔 카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익명의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두꺼운 증거보고서 파일이 놓였습니다. 최 실장은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선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강철처럼 차가워진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채원과 지훈이 홍대의 한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서로의 음식을 먹여주며 웃고 있는 고화질의 사진. 다음 페이지는 낡은 오피스텔 건물로 함께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곳이 바로 작업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들의 비밀스러운 시간들이 타임라인 순으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쇼핑을 하고 어깨에 기대 영화를 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수년간 함께한 자신보다 더 익숙하고 편안해 보이는 완벽한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선우의 숨을 멎게 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프라이빗한 부티크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 그리고 몇 시간 뒤 흐트러진 모습으로 호텔을 나서는 모습까지.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채원의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선우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경계심과 체면을 허물고 완전히 무장해제된 순수한 행복과 희열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유로운 영혼의 얼굴.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의 아름다운 겉모습만을 사랑했고 그녀의 가장 행복한 진짜 모습은 다른 남자의 곁에 있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선우는 보고서 파일을 덮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지나간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과 함께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최 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추가 의뢰입니다. 그 남자 권지훈, 그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가족, 친구, 직업, 평판, 돈 문제,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약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진실은 독과 같았습니다. 선우는 그 독을 기꺼이 마셨고 이제 그의 안에는 차가운 복수심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이성과 법리만이 존재하는 공간,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법은 그에게 명분과 승리를 안겨주겠지만 선우가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던 진정한 복수는 법정 밖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복수의 설계도는 낡은 법전이 아닌 바로 그들의 오만하고 추악했던 관계도 위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위압적으로 내려다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 모든 것이 차갑고 정적인 공간에서 선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 불리는 박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최 실장이 수집한 두 사람의 모든 비밀이 담긴 두꺼운 증거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선우 대표님, 가져오신 자료 검토 마쳤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합니다. 이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계획은 명료합니다.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첫째,
배우자 윤채원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우리 측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둘째, 동시에 권지훈 씨를 상대로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건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대표님의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위자료 액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두 사람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그리고 공개적으로 치르게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물론입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드리죠. 재판이 끝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벽한 패배자가 될 겁니다. 다만 그 이후의 일은 온전히 대표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법정 밖의 복수는 때로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니까요. 법적인 절차가 물밑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동안 선우는 최 실장에게서 권지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두 번째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눅눅한 사진이 아닌 한 인간의 관계와 욕망,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에 대한 날카로운 해부도였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예상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권지훈은 재능은 있을지 몰라도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한 무명화가. 그는 소수의 갤러리와 개인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의 가장 큰 후원자는 다름 아닌 아내 윤채원이 수석 큐레이터로 있는 바로 그 갤러리의 관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채원이 자신의 지위와 남편인 하선우의 사회적 명성과 재력을 이용해 내연남의 커리어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배신을 넘어선 그의 인생 전체를 숙주 삼은 기생과도 같은 기만이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물을 세우는 건축가였지만 이제 두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을 알게 된 선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심지어 조금 더 다정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맞는 채원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장모님 뵈러 갈까?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와인 구했는데 가져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동안 못 찾아뵌 것도 마음에 걸리고. 갑자기? 당신 요즘 바쁘잖아. 그래, 좋아. 당신이 괜찮다면 마침 엄마가 한번 오라고 하기도 했고. 주말, 채원의 본가. 평창동의 그림 같은 저택에서 화기애애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채원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명망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고 반듯한 사위인 선우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성공한 사위를 자랑스러워하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고 채원은 그 옆에서 사랑받는 아내이자 자랑스러운 딸인 척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선우는 그 모든 위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위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와인을 따르고 우서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까지.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 선우는 조용히 장인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잠시 서재에서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묵직한 원목 서재의 문이 닫히고 둘만 남게 되자 장인은 인자한 미소로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아무 말 없이 품 안에서 꺼낸 하얀 봉투 하나를 장인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채원과 권지훈이 부티크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를 탐닉하듯 입을 맞추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장인의 얼굴은 인자한 미소에서 당혹감으로 충격으로 인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서재 밖 거실에서는 그의 딸과 아내의 행복에 찬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폭풍전야. 심판의 첫 번째 망치가 가장 신뢰했던 가족의 손을 빌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려쳐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채원은 평소보다 말이 없는 선우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가 선우에게 사업적으로 무리한 부탁이라도 한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화려한 무대는 이미 관객도 조명도 모두 사라진 채 오직 그녀 혼자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 말입니다. 처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 선우는 평소처럼 채원과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탁 위에서의 대화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나이프가 접시를 긁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선우는 디저트를 위해 와인잔을 닦던 채원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내 서재로 좀 와줄래? 당신에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 선우의 서재는 그가 설계한 집의 심장부와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와 논리 아래 정돈된 곳. 하지만 오늘 밤 그곳은 차갑고 냉정한 심판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들어서자 선우는 묵직한 원목 테이블 위에 탐정의 보고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위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켜져 있어 마치 취조실처럼 파일 위로 강렬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봐. 채원아. 그녀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그는 차가운 진실로 답했습니다. 채원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벼운 호기심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있는 자신과 권지훈이 햇살 좋은 카페에서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숨은 가빠졌습니다. 작업실, 레스토랑, 갤러리 뒷골목에서의 은밀한 포옹, 그리고 마침내 부티크 호텔 로비에서 찍힌 선명한 사진. 그녀는 마치 비명을 지르듯 파일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 선우 씨, 이건 다음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테이블 앞에 무릎을 꿇고 선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은 순식간에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선우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이건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정말이야. 당신이 너무 완벽해서 당신 옆에 있는 내가 너무 작아 보였어. 그 사람은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줬을 뿐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녀의 눈물은 처절했고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선우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거짓 눈물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이미 다 정리했어. 정말이야. 맹세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응? 우리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잖아.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정리했다고? 언제부터? 어제 장인어른
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 화장실 간다며 그 남자와 몰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정리하는 과정의 일부였나? 보고 싶다. 조금만 참자. 이것도? 선우의 얼음장 같은 반박에 채원의 울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수한 공포가 어렸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었던 남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나한테 구할 게 아니라 당신 아버님께 먼저 구하는 게 어때? 어젯밤에 이 사진들을 보시고 충격이 무척 크신 것 같던데? 아마 오늘쯤 당신에게 전화가 갈 거야. 네가 어떤 딸인지 아주 잘 알게 되셨을 테니. 아빠한테 이걸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우리 둘의 문제잖아. 아직 놀라긴 일러. 며칠 내로 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우편물이 도착할 테니까 당신과 당신의 그 소중한 권지훈 작가님에게 이미 두 사람에 대한 이혼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은 접수됐어. 채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마지막 방패막과 조용히 덮을 수 있으리라는 마지막 희망이 모두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또 다른 얇은 파일을 그녀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갤러리의 내부 자금 계획서와 이메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권지훈 씨 개인전을 열어주기 위해 갤러리 후원금을 유용하려 한 증거야. 심지어 내 이름까지 팔아서 하선우 건축사무소가 후원을 검토 중이라는 거짓말까지 했더군. 내 이름과 하선우의 아내라는 당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말이지. 똑똑히 봐, 윤채원. 네가 사랑한 건 그 남자가 아니었어. 넌 그냥 내 돈으로, 내 명성으로 너의 허영심과 그 남자의 보잘것없는 재능을 사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제야 채원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한 불륜을 넘어 남편의 인생 전체를 기만한 사기극이었음을, 자신의 모든 삶이 이 남자 하선우가 만들어준 화려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한 편의 거짓 연극이었음을, 모든 것이 발각되고 모든 퇴로가 차단되자 그녀의 계산된 눈물은 마침내 진짜 절망의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선우는 바닥에 무너져 오열하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본 뒤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는 복도를 지나며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던 결혼사진 액자를 말없이 벽에서 떼어 바닥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무대는 그렇게 소리 없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선우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선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법원은 채원의 유책 사유를 명백히 인정했고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지훈 역시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남은 인생의 족쇄가 될 무거운 배상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법은 그들의 죄를 서류상의 숫자로 단죄했지만 선우가 설계한 진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물을 짓는 건축가였지만 이제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폐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이막은 서늘하고 무자비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말살이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그가 지난 10년간 건축계의 정상에서 쌓아 올린 신뢰라는 이름의 인맥과 영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권지훈의 생명줄, 그의 자존심이자 밥줄인 갤러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채원이 일하던 갤러리의 관장이자 지훈의 가장 큰 후원자인 K관장을 한 호텔의 VVIP 자선 경매 행사에서 우연을 가장해 만났습니다. 관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마침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자리에서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시는 제주도 아트 호텔 프로젝트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던 지분을 전량 회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K 관장의 웃고 있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선우의 투자는 단순한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건축계의 스타인 그의 이름 자체가 프로젝트의 보증수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황하며 이유를 물었지만 선우의 대답은 와인잔을 흔드는 손길처럼 우아하고도 단호했습니다. 아, 별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그저 저는 파트너의 신뢰와 진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금 고지식한 건축가라서요. 제 건축 철학에 최근 약간의 의문이 생겼을 뿐입니다. 관장님께서 요즘 후원하시는 권지훈이라는 작가, 들어보니 사생활이 아주 복잡하더군요. 그런 작가를 갤러리의 얼굴로 내세우고 지원하는 분과의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건축가로서의 근본적인 고민이 들어서요. 부디 제 철학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그것은 정중한 통보이자 거절할 수 없는 서늘한 협박이었습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며칠 뒤 채원은 갤러리로부터 차가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지훈 역시 관장으로부터 모든 후원 중단과 그토록 고대하던 개인전의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동아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선우는 건축계와 예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마치 안타까운 가십처럼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작가와 남편의 명성과 재력을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공금을 유용하려던 큐레이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좁고 폐쇄적인 예술계에서 익명의 소문은 치명적인 불길처럼 번졌고 권지훈과 윤채원이라는 이름은 업계에서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완벽한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긴 채원과 지훈은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와 당장의 생활고라는 혹독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정한 현실은 그들의 불안정하고 이기적인 관계를 뿌리부터 좀먹기 시작했고 달콤했던 미러는 곧 서로의 상처를 핥히는 날카로운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자멸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실장은 선우에게 하나의 음성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채원과 지훈의 격렬한 다툼이 담긴 통화 녹취였습니다. 선우는 이제 채원의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이 모두 사라져 텅 비어버린 자신의 집 서재에서 홀로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한때 연인이었던 두 남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관장님한테 연락 왔어. 나 잘렸다고. 당신 후원도 다 끊겼대.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조심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어? 내 탓이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내 남편 하선우 관리 똑바로 하겠다고 절대 모를 거라고 큰 소리 친 게 누구였는데. 네가 약속했잖아. 하선우 이름만 있으면 네 갤러리에서 내 전시회 여는 거 문제없다고. 내가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갤러리 자금 계획서 손댄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멍청하게 흔적이나 남기고 다니니까 이 사달이 난 거 아냐?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내 그 허영심 채워주려고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네가 사달라는 비싼 시계, 네가 가자는 비싼 레스토랑, 내 남편 돈으로 생색은 자기가 다 내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놀아준 죄밖에 없어. 난 이 모든 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선우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조용히 기울이며 그들의 파멸이 담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설계한 대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는 건축가의 차가운 만족감만이 감돌았습니다. 녹취록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절규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의 고요한 세계에는 어떤 균열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파괴한 후 잿더미가 된 폐허 위에는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얽혔던 세 사람의 운명은 각자의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최 실장이 보내온 마지막 보고서에 따르면 윤채원과 권지훈은 서로를 저주하며 비참하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한때 청담동의 가장 빛나는 갤러리를 누비던 우아한 큐레이터 윤채원은 이제 휘문고 사거리 근처 변두리의 작은 카페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했던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커피 자국이 과거의 화려했던 허영심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라 불리길 원했던 권지우는 결국 붓을 꺾고 강원도의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의 작은 옥수수 농사를 돕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한때 서로를 욕망의 불꽃이라 믿었던 그들의 무대는 그렇게 초라하고 쓸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선우.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한남동의 빌라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채원의 값비싼 가구와 그림, 명품 옷가지들이 모두 사라진 집은 본래 그가 처음 의도했던 대로 극도의 미니멀리즘을 구현한 고요한 공간이 되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그의 발소리를 삼킬 듯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완벽했지만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가졌던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던 그의 발걸음이 한때 채원이 가장 좋아했던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창가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그가 채원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로 주었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귀한 품종의 난초였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을 주거나 돌보지 않았고 이제 난초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이 바싹 마른 채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죽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의 완벽한 사랑을 상징했던 고귀한 생명은 이제 그들의 죽어버린 관계에 대한 흉물스러운 묘비가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잠시 시든 난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화분을 들어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돌아보지 않고 과거를 청산하는 그만의 고요하고 단호한 의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우는 더 이상 빽빽한 빌딩 숲과 소음으로 가득 찬 서울 도심이 아닌 고요한 강물이 흐르는 한적한 양평의 어느 강변, 드넓은 건축 부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묵은 감정들을 씻어내듯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새로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강을 향해 커다란 통창이 나 있고 인공적인 재료를 최소화한 따뜻한 나무와 거친 질감의 돌로 마감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아늑하고 단단한 공간. 바로 자신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그 설계도에는 화려한 드레스룸이나 손님을 위한 파티 공간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채워질 서재와 혼자만의 사색을 위한 작은 작업실, 그리고 강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위한 작은 테라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 그는 한때 자신이 만든 완벽한 세상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위에서 그는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고 그를 위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파괴 끝에 찾아온 고요한 재건이자 한 남자의 진정한 성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설계도가
희망찬 강바람에 부드럽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선우 건축가의 복수극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우였다면 모든 것이 끝난 폐허 위에서 어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